김현정의 뉴스 쇼. 피고인 박근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징역 30년, 현행법상 유기징역 최고형이죠. 하지만 정작 피고인 박근혜 본인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특검을 포함해 모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약속을 했지만 탄핵되기 전까지는 어떤 수사에도 응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재판은 벌써 135일째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데요. 탄핵은 됐지만 한때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 아니었습니까? 진실의 무게, 이런 식으로 회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부터 국정원 특활비와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피고인석을 다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하죠.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워라벨 혁명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워라벨이라고 하면은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네. 노동과 생활 사이 균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개인의 여유로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죠. 예.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죠.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자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 8시간씩 16시간의 초과 근무가 허용돼 왔는데 앞으로는 토, 일요일을 포함한 일주일 전체의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을 넘길 수가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죠. 다만 초과 근무에 제약이 걸리면서 일부 노동자들의 월급 봉투가 얇아지거나 기업은 생산량 유지를 위해 추가 고용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은 이제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에도 계속 논의가 되어 오고 진통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지난 2013년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예. 여야 간 또 노사 간 논의를 벌인 지 5년 만입니다. 예. 네, 이제 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을 담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난과 관련해서 긴급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져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질의가 전제 조건이에요? 네. 그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협의가 오늘 오전 있을 예정인데요. 그 진행 상황까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뭐 기업 쪽에서는 부작용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최소화하는 방안들도 같이 강구를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고개 숙이는 미투 가해자들입니다. 미투 폭로가 잇따르면서 가해자들이 뒤늦게지만 사과를 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앞서 천주교 수원교구 소속 한 신부가 아프리카 선교 봉사활동 당시에 봉사단 일원인 여성 신도를 성추행하고 또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져서 파문이 일었죠. 예. 그런가 하면 천주교 인권위원회 간부가 시민단체 여성활동가를 성추행했다는 폭로도 나오면서 천주교 주교회의 차원에서 사과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 성폭력의 또 다른 가해자들도 사과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배우 조재현 씨, 한명구 씨 등이 죄송하다 또 반성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배우 조민기 씨도 7일 만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요. 다음 달부터 100일간 특별 신고 기간을 마련한다 그럽니다. 마지막 포인트 짧게 갈까요? 네, 막말구청장 신현희의 구속입니다. 신현희의 서울 강남구청장 간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또 세월호 책임인 문재인에게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금수강산이 피로 물들 것이다. 이런 글들을 SNS상에서 공유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신현희 구청장입니다. 예. 좌충우돌 막말로 유명했는데 그 신현희 구청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어제 있었거든요. 영장이 발부됐고요. 근데 혐의는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SNS상의 이런 문제는 아니고. 예, 아직 그건 아니고요. 예. 신 구청장은 강남구청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력금과 포상금 9천만 원을 횡령했고요. 또 구립병원 위탁 운영자에게 자신의 재부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소란이 일었고 변호인 중 한 명은 최후 변론 도중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증거가 없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이자 헌정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국정농단이 헌정사의 오점이다 비판을 하면서 또 다른 주범, 민간인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입장도 설명을 했는데요. 구형 30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의 평가는 어떨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직접 작성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을 해보죠. 금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구형 어떻게 보셨어요? 예, 과거의 사례나 그 유사한 사건들에 비교해서 적절한 구형량이라고 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 최순실 씨는 25년 구형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최순실 씨에 대한 구형량보다는 높아야 하고 또 과거의 전직 대통령 사건들을 보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거기 5.18, 12.12 사건들과 비교해 볼 때 그 균형을 맞추는 입장에서 보면 30년 정도 구형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양으로 보입니다. 최순실 씨가 25년형 구형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무기징역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꽤 계셨는데. 무기징역도 충분히 고려됐을 거라고 봅니다. 고려는 됐을 거다. 예, 고려는 됐을 거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래서 그것을 무겁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나. 아하.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국정농단이 우리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대단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탄핵 사태까지 거친 것을 보면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뭐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인데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30년을 구형한 것이고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 구형이 되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형보다 더 잔인한 구형이다. 이미 탄핵을 당해서 감옥에 있는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이라는 건 검찰이 이 정권 구미에 딱 맞는 형량을 선택한 거다. 차라리 사형을 구형하는 게 무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저는 반대로 그 장제원 수석 대변인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요? 그럼 몇 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5년 구형하면은 정말 우리 모두가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5년, 10년, 15년. 지금 최순실 씨가 25년 구형을 받았는데 그렇죠. 만약에 거기다 대고 10년이나 15년 구형을 하면 최순실 씨가 정말 모든 것을 움직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꼭두각시라는 얘기, 그런 평가가 되는 것인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정말 탄핵 사태까지 거치고 헌정 질서의 위기를 초래한 사람을 감옥에 있고 불쌍하니까 한 5년만 구형하자고 하는 건지, 야당이 비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생각에는 몇 년이 적당하다. 이것을 내놓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지, 제가 생각하기에 30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몇 년이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야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장제원 의원도 국정농단 한참 청문회 할 때 금태섭 의원, 안민석 의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셨던 분 아니에요? 네, 청문회도 했고 또 조사도 하고 탈당까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탄핵 의결할 때도 아마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 중요한 문제, 중대한 헌정 질서의 이 파괴 사건을 놓고 그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원 의원. 도대체 그럼 몇 년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지금 되물으셨어요. 자, 이게 어쨌든 구형입니다. 구형. 선고가 내려질 텐데요. 1심 판결. 보통은 구형보다 적게 나오죠. 최순실 씨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느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하시고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예상하기로는 구형보다는 적게 나오고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이 나왔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그 구형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는 의견이기 때문에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형량을 정하는데도 무기징역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형량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법원에서 더 무겁다고 생각한다면은 더 무겁게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 구형보다도. 다만 그렇지만 이제 구형을 한 검찰도 여러 가지 그 증거 관계나 정황을 봐서 구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최순실 씨보다는 높은 형량하고 구형량 사이 25년에서 30년 사이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되지 싶습니다.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금 의원님. 예. 오늘 뭐 나오셨는데 제가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도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주제라서 이번 주에 곤혹을 많이 치르셨더라고요. 요즘 뭐 지금도? 난독 중인 사람을 보면 저게 금태섭 하네 그런다는데요. 아, 난독증 환자의 대명사가 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 김어준 씨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무슨 네.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미투 예. 운동에 관련해서 김어준 씨가 한 발언이 있었죠. 예. 미투 운동을 문재인 정부와 진보적 인사들에 대한 정치 공작으로 흐를 수 있다. 이 정치 공작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예, 무엇보다도 성폭력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예. 물론 김어준 씨가 미투 운동이 나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예. 발언을 보면 미투 운동은 좋은 일이지만 진보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것은 그 미투 운동의 피해자나 그분들을 돕는 사람들한테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발언을 보면 미투 운동은 좋은 일이지만 예. 저는 댓글 공작의 흐름을 보는데 문재인 정부 또 청와대 진보적인 지지자들이 타겟이 되는 흐름들이 보인다. 그럼 마치 미투 운동을 하는 피해자들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고 자기는 다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못 보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몇 년씩 고통을 받고 피해를 공개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큰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준표 대표를 보면 예.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음해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랬는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한테 물어보더라도 아니 내가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다. 다만 일부 세력들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을 음해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미투 운동은 좋은 일이다. 예. 다만 공작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지지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흐름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예. 왜 성폭력 문제에 문재인 정부 무슨 진보 진영 우리 당 국회의원 이런 정치적 문제를 들이대는 것인지 저는 이 점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투 자체가 공작이라고 난 말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김어준 씨가 해명을 했습니다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인정하더라도 미투 운동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 이것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거죠. 미투 운동 피해자들이 말하자면 이용당할 거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부담을 준다. 그럼 이런 논란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손을 들고 나가려고 선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움츠러드는 것들을 느끼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제가 이제 직업상 그 성폭력 피해자들을 많이 받고 개인적으로도 만나봤는데요. 예. 대단히 힘들어하고 내가 이 얘기 해가지고 혹시 이 가해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회사나 예. 우리 조직이나 여기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또 근거 없이 자책감도 많이 갖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은 아닐까. 예. 그런데 당신이 하는 일은 옳은 거지만 당신이 하는 일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 진보 진영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예. 이거는 부담을 확 더해주는 것이죠. 당신은 분명히 옳은 거다라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분명한 건데 예.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들이대면 안 되는 겁니다. 아하. 이 문제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님도 한 말씀 하셨는데요. 그 김어준 대표의 말을 제가 오해한 거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게 손혜원 의원님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시기 전에 오래 사회생활을 하신 분인데 우리 사회의 이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분위기가 퍼져 있고 거기에 젖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성폭력 문제는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피해자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미투 운동 생기고 나서 뭐 미퍼스트 뭐 이래가지고 남자들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뭐 한쪽에서는 보수당 국회의원들이 음해당할 거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진보 진영이 분열되지 않도록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발언이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나 금태섭 의원이나 두 분 다 지금 미투 선언하는 분들 자체에 대해서는 이분 보호해야 되고 좋은 운동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똑같은데 지금 미투에 대해서 누가 그걸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의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해자에게 어떤 얼마나? 효과를 가져오는지 그런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 그 부분을 나는 중점적으로 본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이게 지금 미투 운동 이렇게 벌어지고 확산되고 피해자들이 용기 내고 있는 저는 매일 인터뷰를 하니까요. 그분들을 옆에서 대합니다마는 본질이 흐려지는 논쟁 뭐 이런 쪽으로 흐르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공작도 끼어들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거 분명하고요. 정치 문제를 들이대선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 들이대선 절대 안 되고 예를 들어 이윤택 씨한테 성폭력 그 피해를 당한 사람한테 이 피해는 다 알고 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 때문에 그 연극계가 가뜩이나 힘든데 위축될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용하려는 세력들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 주의하라라는 경고였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항상 성폭력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그런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당신이 잘못했다는 게 아닌데 이것 때문에 너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회사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경쟁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까지. 결국은 피해자들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예, 금태섭 의원이 이제 어떤 의도로 또 글을 쓰셨고 이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사자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요. 말씀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0년 나왔네요. 30년. 이 정도 예상하셨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고 대체적으로 다 관측이 됐던 것 같아요. 차라리 사형을 시켜라라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의 논평이었거든요. 이거 사형보다 더하다. 대한민국은 사형이 안 되는 국가입니다, 지금. 아니 뭐 이영학 씨는 사형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뭐 선거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데요. 근데 정말로 이제 사형을 해라라는 뜻은 아닐 그런 것이고 뜻은 아니니까. 너무 과하다 지금 이걸 얘기한 건데 우리 청취자들의 반응은 무슨 말이냐 이게. 국민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이게 최고 통수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느냐라는 성토가 훨씬 많이 들어온다는 거. 뭐 우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그거 하나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정권이 잡더라도 정치를 잘못하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행간 뭐 가져오셨습니까? 요즘 국민들이 초미세먼지에 대한 공포심이나 이런 게 대단하죠. 예. 지난달에도 초미세먼지 비상이 발령이 되기도 했었고 또 앞으로 이제 봄철이 되면 좀 더 미세먼지가 심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제 환경재단이 주최한 미세먼지 창립 심포지엄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드러난 우리 국민의 미세먼지 인식도,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은 정말 뭐 대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 네, 맞아요. 그 정책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꼈잖아요. 예. 이번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 국민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사회 이슈가 뭘까? 부동의 1위는 교육, 예. 2위는 결혼, 예. 3위는 교통. 예. 근데 2013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이 세 가지 순위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폭증했습니다. 2013년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이슈가 19위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예. 근데 1년 사이에 14위로 5계단이 뛰더니 2016년에는 10위까지 치고 올라갔고요. 작년에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젊은 층의 최대 관심사 육아는 몇 위쯤 될까요?
육아가 미세먼지보다 아래 단계인 7위였습니다. 야, 육아가 미세먼지에 밀렸어요? 네. 육아 문제가? 출산은 9위였습니다. 와, 그 정도. 상위 이슈 3개를 빼고 미세먼지보다 순위가 높은 건 노후와 취업 정도뿐이었습니다. 자, 육아, 출산 문제보다도 더 큰 걱정거리가 된 미세먼지. 이 뉴스의 행간 2면 오늘 오랜만에 생활 밀착형 행간 가지고 오셨네요. 네. 뭔가요? 첫 번째 행간은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 가는 시대가 왔다입니다. 이민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사실은 교육이 그동안은 제일 컸어요. 그렇죠. 네. 뭐 이민은 정 못 간다 하더라도 예. 아이만 외국에 교육 뭐 하러 보내거나 이런 일들은 막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미세먼지와 이민이 함께 언급된 글이 2015년에는 125건이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는 1,418건, 10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을 고민하는 이유, 뭐 당연히 자녀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인데요. 자녀 건강, 내 건강 다 걱정이죠. 네, 미세먼지의 연관 검색 키워드 1위가 아이였습니다. 2위는 뭘까요? 2위요? 뭐예요? 네, 아기였습니다. 아이나 아기나. 6위는 자녀, 7위는 아들. 9위는 딸이었습니다. 결국은 다 자식들 건강 걱정이네요. 네, 맞습니다.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은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아기가 숨쉬기 힘든 나라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안전한 나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은 미세먼지 해결해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간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범인이 누군지 알지만 못 잡을 때가 가장 무섭다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그러네요. 우리 IS를 보지만 IS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그렇죠. 거. 과거에는 따라잡아요. 우리 뭐 스릴러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요. 범인이 누군지 안 가르쳐주잖아요. 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산장에 갇혀있는 한 6명이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범인을 찾느라고 막 나중에 소동을 피는 건데요. 요즘 스릴러는요. 예. 범인이 누군지 다 보여줘요. 어허. 그런데 못 잡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공포스러운 겁니다. 제가 스릴러를 잘 안 봐서 그 트렌드를 몰랐는데. 아, 요즘 범죄 드라마나 바뀌었어요? 이런 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미세먼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미세먼지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는 국민이 한 해 22만 명이다. 태아는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수록 조산이나 저체중의 위험이 커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다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많다는 사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죠. 근데 어디서 오는지 잘 몰라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중국 아니에요? 중국? 중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이 정말 맞을까? 중국일까? 이런 검색 키워드가 들쭉날쭉입니다. 해마다. 그것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뭐 주범들을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어떤 것도 정확한 게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화가 나다가 무기력해지고 그다음에 우울감까지 드는데요. 미세먼지와 함께 각종 질병이나 증세가 언급된 횟수를 분석했는데 예. 2013년에 비해서 지난해 우울증이 언급된 횟수가 무려 2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 미세먼지 때문에 이민까지 고민하는 사회.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입니다. 아니, 지방선거 이슈가 될 거라는 건 인정하는데 가장 뜨거운 이슈는 조금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선거의 3대 요소하면요. 정당, 선거구도, 투표율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이슈인데요. 예. 이슈는 대중적인 관심이 크고 펄펄 끓는 휘발성 높은 이슈여야 합니다. 예. 근데 바로 그게 미세먼지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논쟁도 하고 다 했잖아요. 아, 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 네네. 미세먼지 예. 심한 날.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도 미세먼지 대책을 지금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결국은 네. 이번 선거의 최대 이슈는 미세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오늘 생활 밀착형 주제. 6784님이 뉴스쇼 행간을 들어야 하루가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복사해서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식님, 여기 인천인데요. 요즘 미세먼지는 너무 심합니다. 그렇죠. 그쪽 분들 더 고생하시죠. 2669님, 저도 진지하게 이민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다니 신기합니다. 라는 문자까지. 입으로 갑니다.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번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빙상계 문제는 이번에도 또 불거졌죠. 지난주에 안민석 의원 인터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학과 구학이 있다. 그 두 세력이 빙상계 안에서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쭉 이야기를 하면서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청취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팩트체크를 좀 해서 나와주십시오. 해서요. 안민석 의원 오늘 2탄 준비했습니다. 예, 그동안의 팩트체크 내용 들어보시죠. 수요일의 코너 라디오 재판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미투 고백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데 사실을 가지고 고백을 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이게 바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건데요. 이거 이제는 없애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견 두 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화제 인터뷰에서는 이 선수 만나고 싶었어요. 배추보이. 스노우보드 은메달리스트 이상호 선수. 설상 종목에서 처음으로 메달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선수가 그 훈련을 고랭지 배추밭에서 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더 큰 박수를 보냈었죠. 이상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우리 빙상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이다. 구학과 신학 세력의 대결 구도가 존재한다. 그것이 바로 빙상적폐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저희 뉴스쇼에서 한 말이죠. 우리 빙상계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뭐 누구나 인정하고요. 그 원인으로 전명규 부회장이 꼽히면서 그 인물만 사라지면 다 해결될 것처럼 말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안민석 의원은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원인이 전명규 부회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팩트체크를 해봐야 된다.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죠. 이 인터뷰가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많은 청취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을 수 없다. 좀 더 확인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안민석 의원 연결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팩트체크가 됐는지 보지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팩트를 어떻게 체크해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2프로 인터뷰 하고 그 다음 날인가요? 예. 안현수 선수가 직접 저에게 문자가 왔고요. 먼저 문자가 왔어요, 안현수 선수한테? 네, 먼저 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현수 선수를 모르고요. 전명규 교수 그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건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정 교수 때문에 자기가 기여한 거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해명했으면 좋겠느냐. 그리고 제가 진실만 이야기하라. 진실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문자로, 장문의 문자로 자기의 그 입장, 그리고 뭐 사실, 진실, 그걸 제게 이제 보내왔죠. 자, 일단 안현수 선수가 그때 러시아로 귀화한 이유가 전명규 부회장의 횡포 때문이라고 안현수 선수의 아버지는 저와도 인터뷰를 하셨고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안현수 선수는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단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네. 본인이 보낸 문자 속에 그 분명하게 정 교수와의 관계가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부친하고 관계는 이제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부자 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은 그런 상태에서 안현수 선수 아버지가 언론을 통해서 안현수 기화 책임의 화살을 전명규에게 돌린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기획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불순한 의도, 뭔가 기획된 발표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원님?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을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권력 내지는 뭐 또 언론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의심, 합리적인 의심인데 그 당시 뭔가 이런 힘의 갈등 이런 속에서 기획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신 거군요. 네. 안현수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팩트 체크를 해주셨다는 거 먼저 좀 짚어봤고요. 네. 자,
다시 지난주 이야기로 좀 돌아가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거대한 두 파벌이 이 우리 한국 빙상계에는 존재한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구악이라고 표현하신 장명희 전 회장 라인, 비한채 대파. 신학이라고 표현하신 전명규 현 부회장 라인. 여기는 이제 한채 대파. 둘 중에 어디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경쟁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네. 예. 그렇죠. 그 후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뭐 다른 사람도 만나보고 후속 취재 더 하신 게 있습니까? 예, 뭐 지난주 인터뷰 이후에 양측에서 연락도 오고 또 장명희 회장 그분도 이제 만나봤고. 아, 장명희 전 회장 만나셨어요, 직접? 네네. 또 이제 제보도 받고 있는데요. 예.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좀 심각하고요. 참 이런 빙상 집회를 방치하고 오로지 메달만을 위해서 달려온 빙상협회, 빙상연맹이죠. 대한체육회 문체부 모두의 책임이고요. 또 저희 국회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히 2004년도에 국가대표 선수가 지도자에게 매를 맞았거든요. 저 평창올림픽 직전에도 심석희 선수가 코치한테 폭행당해서 선수촌 이탈하고 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사실은 이번 경기 중에도 그 부분이 저는 알게 모르게 멘탈에 거라고 보고요.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국가대표를 때리는 거는 국민을 때리는 거예요. 그 폭력 사태하고 근데 이런 파벌 적폐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거기도 다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선수와 선수 간의 갈등, 지도자와 지도자들의 갈등,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파벌과 뭐 또 다른 문제가 아직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은 이제 메달 지상주의라는 메달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것들이 용인되는 그런 이제 인권의 문제가 덮어지는 그런 거하고도 이제 무관치가 않은 것이죠. 예. 그럼 후속 취재를 쭉 해보니까 그 두 라인, 그러니까 구악, 신학이라고 한 그 파벌들이 뭐 힘의 겨루기랄까요? 이런 부분에서 좀 뭔가 변화가 있고 하던가요? 지금은 이제 전명규 부회장이 연맹을 지금 거의 뭐 100%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구악, 신학이 존재하는데 지금 구악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은 다 사라지지 않죠. 여전히 이제 또 이제 그 반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고 또 항상 뭐 모함도 하기도 하고 좀 이제 빌미가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누적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은 빙상접회를 지금 청산하지 않으면은 4년 후에 북경올림픽에서도 또다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리가 좀 되네요. 그러니까 구악, 신학 두 물줄기가 이렇게 있고 4년 전 전명규 부회장이 쫓겨나던 그때는 구악의 물줄기가 더 굵었다면 지금은 전명규 부회장이 돌아와서 연맹을 장악해버린 이쪽 신학의 물줄기가 훨씬 굵은, 어느 쪽이 굵었다 어느 쪽이 얇았다 이게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는 얘기군요. 네, 대체적으로 뭐 잘 정리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언제부터 이런 겁니까 도대체?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이죠. 90년대에는 이제 장명희 회장 시절에는 이제 그에게 모든 힘들이 집중됐고요. 그다음에 90년대 후반에 삼성이 빙상연맹을 맡으면서 전명규 교수에게 모든 권한과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대안이 중요한 건데, 그럼 장명희라는 그분과 전명규라는 이분 두 사람 사라지면 되는 겁니까?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1차적으로 연맹이 달라져야 됩니다. 전명규 부회장이 반대파로 또 끌어안는 이런 탕평 의지가 필요하고요. 전명규 부회장이 이런 체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 받게 되는 것이고요. 탕평으로 끌어안아 보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그때는 그럼 전명규 부회장이 내려놓고 그때는 아예 전면 쇄신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크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전명규 부회장을 사퇴를 한 상태에서 수습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전명규 체제 안에서 개혁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 삼성과의 관계 때문에 전명규를 사퇴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명규 체제 내에서 개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전명규 부회장의
전향적인 태도를 전제를 하는 것입니다. 삼성의 눈치를 국민들이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삼성이 회장사니까는요. 그리고 지난 20년 가까이 삼성이 이 회장을 맡아왔거든요. 삼성이 회장 안 맡으면 안 되나? 그냥 저희들 생각할 때는 왜 삼성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삼성의 역할을 또 부인할 수는 없고요. 지원, 돈 문제.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메달보다도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우리 빙상 선수들에게 원한다. 전 부회장은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국가가 국민들이 메달 색깔을 노란색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과 함께 이 모든 그 업적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아마 그 주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말 대단한 그 성과를 이루었고요.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금메달보다도 동메달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우리 자세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삼성의 지원과 전면규 부회장의 어떤 훈련 스타일, 이 전략 이런 것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좋은 성적을 낸 건 사실이다. 국민들이 그쪽 프레임을 원한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뭔가 탕평체 해결의 방법을 찾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완전 전면 개편. 이것까지도 논의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뭐 지금은 전명규 부회장 없는 한국 빙상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이거조차도 과연 전명규 이 체제가 전명규 부회장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필요했지만은 앞으로도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메달 색깔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국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정말 전면규 없는 빙상계 완전 쇄신 이것까지도 시도해 볼 수 있단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전면규 리더십에 대한 판단과 어떤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인터뷰에 2탄격으로 오늘 2부격으로 연결을 했는데 안 의원님 듣다 보니까 뭐 3탄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계속 지금 취재를 하고 계셔서. 지금 이제 그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체육계가 트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체육계의 어떤 성추행, 성폭행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뭔가 들으신 게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까 성희롱 정도가 아니라 성추행, 성폭행까지요? 예, 특히 우리 여학생들의 합숙소는 잠재적인 성폭행의 장소거든요. 제보 같은 걸 혹시 뭐 접수하신 게 있습니까? 관련해서? 꾸준히 특히 이제 성폭행 관련된 그런 제보들은 있고요. 그래요. 아마 체육계 미투 운동은 이제 곧 터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안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요. 여러분들이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 문자를 부지런히 보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소개 안 하면 좀 어색해요. 수락관 상구 노상국님,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왠지 즐거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약간 식상한. 네, 좀 약하네요. 뭐 아까 딴 걸 막 자꾸 하고 계시더라고요. 딴 거를. 아니에요. 제가 맨날 터뜨릴 수 없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수락강 마당새 백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수락관 상공을 먼저 선점하셔가지고 얼결에 마당새가 된 백성호 변호사입니다. 잠깐만,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마당새처럼 생겼어요? 아니, 성격이 착하고 좋아 보인다는 거죠. 어느 생각보다 진짜 마당새로 제가 소개를 하는 거 괜찮으세요? 이걸로 쭉 가는 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초월했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저는 가끔 이제 제가 의사 여쭙지 않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야, 이거 백 변호사님이 명예훼손으로 걸면 어떡하나. 요건 명예훼손 안 됩니다. 모욕죄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그래요? 그 다른 겁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명예훼손 얘기를 왜 꺼냈냐면, 우리 마당새님 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오늘 재판정 주제가 바로 이 명예훼손에 대한 겁니다. 명예훼손.
요새 미투 운동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조금 전에 인터뷰 들으셨어요. 체육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곧 터질 거라는 안민석 의원의 어떤 예언은 아니고 이분 제보 받으셨대요. 곧 터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어떤 청취자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SNS에다가 A라는 남성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를 했다. 정말 다 사실이다. 그런데 A라는 남성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면서 나를 고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다 사실인데도? 고소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이 항상 문제인 실제로 거예요. 처벌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처벌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무조건 받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우리 그 형법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걸 모르시고 그냥 무조건 처벌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잘못이라는 거죠. 일단 법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일 수 있다라는 법은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런 있습니다. 조항이 있는 네.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다 사실. 거짓은 하나도 없는 100% 순수한 사실을 올렸는데도 이게 왜 명예훼손이 되는가. 이게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있답니다.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제는 폐지할 때다. 아니다. 존치해야 한다. 이 논란이 있다고 해서요. 오늘 스튜디오 재판정위에 올리려고 합니다. 자, 잠깐만. 재판봉이 멀지가. 멀리 두셨네요. 자, 오늘 주제 라디오 재판정.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 아니다. 존치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올라왔다면서요,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금 미투 운동에서 지금 뭐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피해 사실을 다 이렇게 이제 폭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이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번 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할게요. 이번 미투 운동에서 사실이기만 하면 100%. 네. 이번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명백하게 그러니까 권력형 성범죄에 관련돼서 뿌리 뽑자는 그런 운동이나 캠페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사실을 말해서 명예훼손이 될 때 예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그런 단서 조항 같은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어렵게 말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 단서 조항이 아니라 법 규정이 법 규정이 그러니까 사실상 뭐 단서 같은 느낌인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처벌되지 않는데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요. 유사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이제 주변 친구한테 물어봐요. 나 이거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성희롱이나 뭐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경찰서를 가야 됩니다. 이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처벌 안 받더라도 경찰서는 가야 되죠. 잠깐만요. 이거 제가 먼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 막는다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법조항은 좀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고 손해가 발생하면 그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법조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무죄가 되더라도 경찰서 다니고 재판받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백 변호사님은 사실을 적시면 무조건 명예훼손 아닌 것으로 하자. 그럼 노 변호사님.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죠. 왜냐하면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사실 적시가 명예훼손이 아니라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라도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경찰서 가요, 일단. 고소를 당하는 거는 고소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 변호사님 말씀 잘하셨는데 뭘 잘했냐면 지금 이렇게 미투 운동 같이 벌어진 이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그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위법성이 조각이 되고 문제가 안 생기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 조항을 없애자. 이거는 이 문제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구분을 하셔야 된다. 미투 운동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봤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백 변호사님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100% 사실만을 적었을 때는 명예훼손이 되도록 하지 말자. 네, 그렇죠. 아예 그 법 자체를 없애버리자 생각하시면 백변, 뭐라 그래, 삭제라고 해야 돼요.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폐지. 그렇죠, 그렇죠. 제가 어제 잠을 좀 잘 못 자서 폐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분명히 존치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냥 두자 생각하시면 노변 존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있죠. 자, 노 변호사님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100%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서 문제가 되는 경우 어떤 게 있어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김현정 씨하고 저하고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승진을 앞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자리는 하나고 우리 둘이 싸우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저 떨어지겠지만 일단은 가상으로. 근데 어떻게 저 사람 떨어뜨릴까 고민하다가 김현정 씨 죄송합니다. 김현정 씨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부모님이 사기 사건이나 절도 연루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현재.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일부러 흘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과자의 뭐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그게 이제 회사 내에 쫙 퍼져가지고 저 사람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까지 발전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은 뭔가 못 믿겠어. 뭔가 좀 이상해. 막 회사에 익명 게시판 같은 거 올려요. 동료들이 근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저 사람의 사실이죠. 부모가 지금 사기 사건에 연루돼서 곧 조사를 받을 수 있다더라. 이미 다 사실이에요. 다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건 사실 그 사람이 승진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얘기를 흘리는 순간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상한 굴레가 씌워지게 되는 것이고. 자, 예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되는 거죠. 또 다른 또 하나 예전에 그 국립대학교 교수분이 연구실 내에서 이게 지금 미투하고 비슷한 건데요.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라는 그런 문제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번 소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수가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법원은 아니다. 이것은 당시에 학내 그 성폭력 사건의 처벌을 위해서 당연히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한 이유가 있었었고 그러한 목적으로 올린 글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처벌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노변 존치 보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거 지금 노 변호사님의 그 얘기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부터 제가 시작할게요. 그걸 왜 판결까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왜 고소가 돼서 판결까지 받아야 되느냐. 너무 당연한 건데.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고생을 것처럼 해야 되냐, 암고생을. 아무거나 하여튼 고소하면 경찰서 다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범죄 성립하지 않으면 안 가요. 범죄 성립하지 않으면 경찰이 안 불러요. 안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명예훼손은 되잖아요. 사실이라도 누군가가 성추행을 했다는 걸 알리면 그 사람이 학교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입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재판까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은 이 정도면 처벌받을 만하네라고 했으니까 법원까지 간 거고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해보니까 이 정도면 공익적 목적에 알아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그 앞에 사례는 어떻습니까? 명예훼손 사실을 가지고선 다른 사람을 음해하기 위해서 막 익명 게시판에도 올리고 사내 게시판에도 올리고 카톡도 막 보내고. 그럴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면 돼요. 민사로. 이거 형사로 고소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해서 2년에 500만 원의 벌금형인데요. 경찰서 몇 번 가게 하고 검찰 몇 번 가게 하는 것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한테 내가 정확하게 제대로 뭔가를 받아내기 힘들어요. 이거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실을 그러니까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을 흘려서 나를 이렇게 고통받게 했으니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라. 해외에서도 선진국들 대부분 이 사실적시에는 명예훼손은 없어요. 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요. 민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왜 이 법을 남겨두고 형사로 가느냐. 노 변호사님. 안 당해보셔서 그래요. 백 변호사님이 항상 당해온 사람 입장을 생각해 역지사지. 왜냐하면 그게 만약에 우리 보통 1,000만 원 정도 인정받고 막 이런 식인데. 민사에서. 그렇게 1,000만 원 받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 인생에 그 회사에서 끝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지금 백 변호사님 고개를 번쩍 드셨어요? 고개는 맨날 드시는 것 같은데. 잘 들어요. 그 인터넷상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어떤 여배우나 인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플 같은 게 많이 달리잖아요. 그 중에 보면은 사실인 것도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은 정말 그 사람에 대한 것도 무관한 경우에 일부러 흘려가지고 그 사람의 조금 뭔가 끌어내리려고 하는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욕을 왜 합니까? 우리가 험담을 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험담하거나 욕하는 이유가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깎아내려서 체면을 손상시키고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번 체면에 손상이 당하면 돈으로 해결 안 된다. 회복이 되냐고요. 그게 어떻게 돈으로 민사로 보상받을 수 있느냐.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나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이렇게 괴롭힌 사람을 내가 사실적시 이 사실을 얘기해서 나를 명예훼손했으니까 엄하게 처벌받게 해야지 해서 고소를 해도요. 실제 벌금 50만 원 이하 정도도 나오지 않아요. 거의 실제로. 사실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뭔가 속후련한 게 있어요? 그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피해를 봤으면 정치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고요. 사실적시한 명예훼손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 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요만큼이 있다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 사실을 알리면 이거 문제가 되겠는데 하면서 완전히 위축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실명을 폭로하고 뭔가를 폭로하는데 위축된다. 심리적으로 위축되죠. 법이 있는 것만으로도 위축이 그게 된다. 이거 처벌이 될 수도 있대라는 것만으로도 위축이 되죠. 아까 된다. 대학교 사례를 딱 보면 맞아요. 대학교 교수가 자기가 성추행해놓고 애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요. 예. 그리고 경찰, 검찰이 이 정도면 명예훼손 되겠는데라고 법원에 기소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지금 미투 사건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저한테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진짜를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명우호님 똑같은 얘기하셨어요.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입을 다물게 만드는 열쇠를 채워버리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야 한다.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절도죄가 있잖아요. 네. 절도죄, 절도하면 처벌받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예. 그래도 도둑질할 사람 도둑질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조항도 그러면 없애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정말 이 미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시는 거고,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부작용도 생각해야 된다. 물론 저 번거롭게 경찰서 갈 일도 없을 사람이 왜 경찰서 가라는 부작용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또 다른 부작용을 겪을 사람을 형사적으로 처벌이 세지 않다라고 해서 형사적인 처벌 조항까지 없어지게 만든다면 그로 인한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후폭풍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왜 선진국들은 이 조항이 없죠? 선진국에 없어요? 없어요. 미국에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거 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민사로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벌이라는 건 형사처벌이라는 건 마지막에 최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사회에서 허용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벌을 줘야겠다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려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거는 가벌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로 피해를 봤다면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 노 변호사님 말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피해를 봤다면 이거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데 왜 약간의 혼란이라고 하기도 하는 그런 약간의 문제들 때문에 왜 피해자들을 위축시킵니까? 아니 잠깐만요. 외국에 그런 것을 민사로 해결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도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현재 형사적인 처벌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현재 이 형사적인 처벌정이 있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할 수 있어요. 현재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사실은 정말 그 피해자 입장을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투 피해자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의한 피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변 지지하는 문자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김동준님. 노상공 존치. 노변이라고 아예 안 와요 이제. 백마당새 노상공 막 이렇게 와요. 노상공 존치. 좋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음해 세력이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이어도 이게 뉴스를 타버리면 폭발력이 너무 큽니다. 너무 커져서 이 사람이 나중에 후에 입을 것들이 너무 크다. 신진호님, 악의적 사실적시는 벌 받아야 합니다. 음해를 위해 본인도 아닌 가족 문제까지 언급하는 악플들. 이게 폭로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자 들어오는가 하면 언제나 활기차게님은 사실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인가요? 박무만님. 진실을 말하는데 죄가 되면 그건 침묵을 강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백변 지지하는 문자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예요. 여러분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 지금 막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100% 사실을 적었는데 이것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법을 그냥 두느냐 폐지하느냐. 법조계에서도 큰 논란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이 여러분 굉장히 뜨겁게 싸우는 게 느껴지실 것이 항상 저희가 막 나눠드리잖아요. 개고기 찬반 이런 거 다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안 나눴어요. 두 분이 지금 소신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이어가시겠어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 학교에서 이제 엄마들하고 막 사이좋게 지내면서 열심히 그 아이를 위한 학교 활동을 해요. 예.
근데 제가 예전에 과거에 뭐 유흥업소 종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흥업소 종사했었다라는 사실을 어떤 어머니가 알아가지고 그거를 그냥 흘리고 다니는 거예요. 재미로. 그럼 막 흘리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저는 갑자기 왜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갑자기 이 상황에서 나오지? 이 공익 관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약점이랑 허물을 들춰서 결과적으로 날 망신시키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 백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선고하세요. 그럼 그걸로 끝날 일이 나고요, 도대체.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비슷한 예 하나를 어떤 분이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인스타그램에서 무슨 패치 이런 게 유행했다. 네. 뭐 한남 패치 무슨 패치 막 이런 거 유행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개인의 치부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고 유포한 적이 있었다. 이거 다 사실이더라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 주셨네요, 백 변호사님. 자, 보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제가 이런 거는 처벌하면 안 됩니다. 뭐 아니면 이거는 잘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처벌한다고 해도 이건 처벌의 효과가 굉장히 미비해요. 실제로 이렇게 악의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패치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2년이야 500만 원이야 벌금형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벌성도 이 조항 자체도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위자료를 상향해서 해결을 하면 상대방이 훨씬 더 곤란해집니다. 왜요? 그 말한 사람이 돈을 물어내야 되잖아요. 민사로 가면. 근데 벌금 50만 원 내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는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청구를 해서 아까 1,000만 원 얘기하셨죠. 이게 적시적 피해가 극심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걸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굳이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조항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있음으로써 생기는 피해자들의 침몰 강요는 부작용이 훨씬 큰데 이런 일부 일들은 민사로 충분히 해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있어야 되라고 하는 거는 표현의 자를 너무 위축시키는 거죠. 둘 다 부작용이 어느 쪽에도 있긴 있는데 백 변호사님은 이쪽이 훨씬 크다. 노 변호사님은 이쪽이 훨씬 크다. 아니 형사적인 처벌 조항이 수위가 약하면 그걸 세게 하면 되죠. 이걸 더 세게 강화해라. 하자고요? 더 강화해라. 그래서 상황을 봐서 그 재량에 맞추어서 조금 뭐 약하게 처벌할 건 약하게 처벌하고 세게 처벌할 건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운영의 방식의 문제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조항 자체를 없애야 되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자,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백반 지지하시는 홍길동 실명은 아니시죠? 사실은 아니시죠? 이거 홍길동님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하자 쪽. 반면에 9062님 존칩니다. 불순한 목적을 갖고 악용하려면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명예훼손 법마저 없애버리면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늘어날 거다. 노변지지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 마지막 문자 막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하세요. 그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한 경우 처벌하는 그 건에 대해서 위헌이냐 아니냐 확인하는 게 있었었는데요. 7대2로 합헌 결정이 났고요. 한 번 있었어요. 예. 그리고 표현의 자유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시는 건데 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물론 당연히 어느 권리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느냐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 다른 것이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표현을 좀 자제해야 되겠죠. 바로 그 의견이 조교성님이 지금 문자 보내주셨어요. 민사로 하면 변호사 비용 많이 들잖아요. 형사 고소할 때도 잘 모르시면 또 변호사 고용해서 많아요. 그래요. 그런가 하면 또 백변 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팽팽하게 끝까지 짧게 한마디만 얘기해 한마디만 하세요.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으로 피해를 보는 건 대부분 사회적 약자입니다. 침묵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재갈이 되는 게 현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마감하겠습니다. 사실인데도 지금은 명예훼손 처벌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하지만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공공의 목적에 의한 거는 처벌 안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이제 필요 없다. 없애야 한다. 백 변호사님. 아니다. 이대로 존치해야 한다. 노 변호사님. 두 분의 의견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요즘에 이제 그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그 존치보다는 폐지 쪽으로 의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제가 열겠습니다. 뚜껑. 69대 31. 69% 대 31%로
이제는 폐지하자 쪽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 노무사님 이런 분위기를 아셨나 봐요. 네, 왠지 변호사들도 이제 설문조사한 게 있었었는데 폐지 쪽이 조금 더 많았어요. 많았어요. 네. 아, 백 변호사님도 이 분위기가 맞다고. 저는 사실 이 미투 운동 생기기 전부터 이주연은 없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던 거라 이거는 민사로 해결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것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락관 뜨거웠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뭐 그렇게 뜨거운 주제인가 했는데 두 분이 소신을 가지고 아주 뜨겁게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사실 미투 운동이 한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은 측면도 그런 있거든요. 건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 30년형이 나왔죠. 김수진님은 아유 30년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8672님 3년이면 뭐하고 30년이면 뭐하겠습니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이 죄는 남을 겁니다 하셨고요. 8782님은 뭐 형량이 30년이냐 3년이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나중에 사면받을까 우려됩니다. 사형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 역시 사면받고 난 후에 반성은커녕 골프 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심지어 엉뚱한 말로 국민들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끔한 문자 8782님 주셨어요. 권춘희님 문자 소개하고 싶습니다. 권춘희님.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결코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흐리는 논란도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예, 무언가 본질을 흐리는 또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설전, 논란 이런 것 없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다음 대책을 우리가 논의하는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것 지적.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 인터뷰 오늘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꼭 만나고 싶었던 선수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저 정말 이 선수 만나보고 싶었어요. 58년 만에 나왔습니다. 스노우보드 평행대회전 부문의 은메달리스트 이상호 선수입니다. 배추밭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기 시작했다 해서 별명이 배추보이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화제 인터뷰 정말 귀한 선수 이상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상호 선수.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메달 따고 나서 이게 꿈일까봐 잠을 못 자겠다 이런 인터뷰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이제는 잠을 좀 잡니까? 아, 요즘은 완전 뻗어서 기절하듯이 자죠. 아, 완전 뻗었어요? 네, 요즘 너무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감사하게도 다 이제 감사 인사 전하고 뭐 이제 그러느라 하다 보면 저녁에 뻗어요. 훈련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 힘들어도 너무 기분 좋죠. 너무 좋죠. 네. 하루에 뭐 축하 문자라든지 인터뷰 섭외라든지 다 합쳐서 얼마나 받습니까, 연락을? 저번에 깜짝 놀라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시합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핸드폰을 켰는데 카카오톡에만 연락이 1000통이 넘게 와 있었어요. 카카오톡 문자만 1000통. 네네. 그리고 아직도 메시지가 300통이 넘게 와 있고. 확인을 못해요, 다. 너무 많이 왔어. 그리고 아직도 다 못해드리고 있어요. 즐거운 비명. 매달 솔직히 얼마나 기대하셨어요? 평소 연습하던 대로만 타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정도였죠. 여차하면 금메달도 가능했었어요? 뭐 이미 끝난 거긴 하지만 뭐 한번 레드 코스를 탔었으면 뭐 기회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군요. 정말 물론 아쉬움은 선수로서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설상 종목에서 최초의 메달 58년 만에.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별명이 배추보이. 네. 일단 별명은 마음에 듭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별명이 굉장히 마음에 들긴 해요. 아니, 배추보이 말고도 멋있는 별명들 많은데. 그쵸. 그런 것들도 많기는 한데, 일단, 배추보이라는 그런 별명, 그 단어 하나가, 제가 어떤 환경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딱
어느 정도 짐작을 그렇죠. 가게 할 만한 그렇죠. 좋은 별명이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 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고랭지 배추밭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니 어디 사셨어요? 사북이라는 곳으로. 아, 사북 강원도 그 탄광도 있고 한 사북. 네, 맞아요. 배추밭은 누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제 원래 썰매 타는 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저랑 동생이랑. 눈썰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그거 탈 곳을 찾아주시다가 예. 정성군 스키협회에서 고랭지 배추밭을 이제 겨울에는 개조해서 거기가 이제 그 배추밭이었던 거죠. 거기서 우연찮게 스노보드도 처음 시작을 해보게 된 거고. 눈썰매장에 가서 눈썰매를 타러 갔다가 스노보드라는 걸 발에 끼게 된 거예요. 네네.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네. 처음부터 그렇게 잘 탔어요? 발에 착착 붙었어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에 탈 만한 어린이용 스노보드는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어른 거 탄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네, 어른들이 타는 보드 중에 제일 작은 보드로 예. 그냥 줘봤는데 예. 뭐 알아서 조금씩 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 8살한테 네. 어른용을 신겼는데 가르치지도 않는데 혼자서 막 타요, 그걸. 네네. 타고난 거네요, 이상호 선수.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드는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선수로 크려면. 네, 좀 많이 들긴 하죠. 그렇죠. 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메달 따고 나서 아버님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뒷바라지 정말 많이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죠. 좀 안아드리셨어요? 아, 당연하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버님이? 정말 이제 잘했다고, 그동안 이제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것만큼 딱 계획대로 됐다고 자랑스럽다고 하시죠. 너무 자랑스럽다고.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어요, 아버지한테? 사실 저는 좀 까불었어요, 아빠한테. 까불었어요? 어떻게? 이제 제가 진짜 보드 잘 타는 놈이라고 이제 무시하고 혼내지 말라고 좀 이제 까불었죠. 아버지, 나 진짜 보드 잘 타는 놈이니까 이제 무시하지 말아요, 이렇게? 네, 뭐 그런 식으로 좀 까불었죠. 아, 밝아요, 여러분. 이상호 선수. 자존감도 굉장히 높고. 그래서 네. 뭐 내가 꿀릴 게 뭐가 있어. 이런 자신감으로 탄 거예요, 여태까지. 아, 네, 그렇죠. 성격이 워낙에 좀 긍정적이고 예. 이제 낙천적이다 보니 예. 정말 힘든 일도 많고 했는데 항상 마음속에는 내가 누구보다 제일 잘 탄다는 그런 자신감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정말 스노우보드 강국들 그런 곳에서는 전용 경기장에서 연습들 하는 거잖아요. 네네. 나도 그런 좋은데 전지훈련 같은 거 가서 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 들었을 법한데. 근데 사실 어릴 때는 그냥 스노보드를 타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타면 타는 거고 사실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냥 뭐 어디서 어떻게 타든 너무 그냥 즐거웠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타든. 네. 메달 따고 나서 팬들이 배추 다발하고 배추 왕관 선물했죠. 네네, 맞아요. 시합하기 전에 그냥 농담 삼아서 뭐 메달 따면 진짜 막 뭐 배추로 뭘 만든다 막 하고 주변에서 많이들 해주셨는데 따고 나니까 진짜로 가져왔을 줄은 이제 몰랐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꽃다발 받으면 집에 가서 이렇게 화병에 예쁘게 꽂아놓는데. 아, 사실 이게 또 근데 되게 싱싱한 걸로 다 해주셨더라고요. 저희 외국인 코치님이 이제 채식주의자셔가지고 전에도 한번 이제 받았을 때 제가 이제 혹시 이거 괜찮으면은 되게 싱싱한데 드셔도 된다라고 했더니 정말 기분 좋게 받아서 다 드셨다 하시더라고요. 외국인 코치님 이번에도. 네,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외국인 코치님의 뱃속으로 들어간 거군요. 네, 배추다발. 그렇죠. 잘하셨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설상 종목 메달리스트 은메달을 딴 이상호 선수. 네. 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제 2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베이징 올림픽 생각해야 되는데 베이징 올림픽은 어떤 목표 이제 좀 이른가요? 벌써 여쭙는 건? 그래도 지금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더 높은 곳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은메달 땄으니까 뭐 그다음 목표는 하나밖에 없네요. 금메달. 뭐 그렇죠. 이제 올림픽 끝났고. 네. 뭐 제일 하고 싶어요? 운동 말고는. 운전면허도 따고 싶고요. 아, 운전면허 아직 없구나. 네, 그리고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는 것도 너무 이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라. 바리스타 자격증 관심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그런 여유를 즐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 두 개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바리스타 자격증 따서 그런 여유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그 원하는 목표. 그래서 배추 보이 말고 그때는 배추 네. 프린스 어때요? 좋은 것 같네요. 예,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이상훈 네, 선수. 알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긍정의 아이콘이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설상 종목 메달리스트, 은메달 이상호 선수였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임숙희님 수고했어요. 배추 꽃다발 보고 아이디어 구우시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월 28일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씨도 이제는 봄을 향해 달리고 있죠. 봄에는 더 좋은 뉴스 많길 바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로이킴 봄봄봄.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봄이 온다고 했는데 스튜디오 창밖을 바라보니까 잔뜩 흐려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있네요. 오늘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겨울비일까요? 봄비일까요?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